자, 총선이 끝나고 야당이 승리했다고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꼭 보시면 아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총선을 이긴 결과 주택시장 하락을 예측하는 이들에게 고함,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왜 이런 주제로 준비를 했냐면요, 지금 하락한다는 얘기, 지금 현 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하락한다는 얘기, 그래서 집 사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한 방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 전에 부동산 세미나 5월의 첫날이죠. 5월 1일 수요일 2시부터 세미나 안내합니다. 자, 이번엔 주제는요, 용산과 노량진의 숨은 투자 개발지를 공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용산과 노량진은 바로 이웃이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지역이죠. 하지만 노량진도 이미 다 재개발 지역으로, 뉴타운 지역으로 다 이미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데를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데를 들어가게 되면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미 다 용산 모든 대부분의 지역들이 개발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데 가격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당연히 올라 있잖아요. 그런 올라 있는 데 들어가지 말고 새롭게 지정될 수 있는 확실한 곳을 우리는 찾아서 들어가자,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산과 노량진의 숨은 투자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오셔서 많은 거 얻어 가시고요. 투자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다 아우러 보는 그런 시간들 준비하겠습니다. 선착순 10명 예약 필수입니다. 자, 총선의 결과가 미치는 파장 한번 볼까요? 제가 이 강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지금 선거 결과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만약에 현 여당이 승리를 했다면 정말 상당히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중과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전부 다 폐지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밀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법률 개정, 법률을 바꾸는 그런 시도를 적극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규제 완화에 더욱더 가속도를 냈을 것이다. 이것이 여당이 승리했다면 우리가 상당히 이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든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야당 승리로 지금 결론이 났죠. 민주당 승리로. 자, 그렇다면은 야당 승리로서 집값이 하락한다고? 집 사면 안 된다고요?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야당 승리로 집값이 하락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여야가 협의가 안 돼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는 강하게 규제 완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같은 그런 상황만 유지가 되는 거지,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해서 이 야당 단독으로 무슨 입법을 처리할 수 있나요? 없어요. 야당 단독으로 입법 처리할 수 전혀 없죠. 그렇다면은 여당 단독으로 할 수 있나요? 없죠. 야당의 협조 없으면 못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여당은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위 얘기하는 양도세 중과, 양도세 중과제도, 이것을 없애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지방세법을 바꿔서, 그렇죠? 지방세법을 바꿔서, 지방세 조례를 바꿔가지고 한시적으로 1년 단위로 지금 양도세 중과를 배제를 하고 있죠. 지금 일반 세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야당 협조 없이는 또 여당 혼자서 할 수 없고, 야당 단독으로도 할 수 없고, 둘 다 할 수 없어요. 협조가 안 되면. 그렇다면 지금과 똑같은 그런 현재 상황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 야당 승리로 집값이 왜 하락합니까? 자, 그런데 현 정부는 왜 규제 해제, 규제 완화를 지금 외치고 있을까요?
자, 이 부동산과 관련된 법중, 뭐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언제 집값이 막 상승하던 이런 시기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규제 위주의 법이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막 그냥 급격하게 막 상승하는, 폭등하는 그런 시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 부동산 지금 침체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지금 맞지 않은 옷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규제는 항상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에서 강하게 규제를 하면은 반작용, 역작용이 항상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규제라는 것은 항상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돌아가게끔 놔두고 정부에서 참여하는 거, 정부에서 간섭하는 거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자유경제시장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여당은 규제 해제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정부에 과도한 그런 막 규제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 과도한 규제에도 집값은 왜 올랐어요? 왜 계속 올랐을까요? 이것은 지난 정부 규제하던 문재인 정부의 인식과 이 국민의 인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의 인식은 뭐예요? 집은 오로지 내가 실제 거주하고 편리한 그런 곳으로, 거주의 용도로만 써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투기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집은 오로지 거주의 용도다. 이렇게 생각을 자꾸 지난 정부에서 했었죠. 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뭐예요? 집이라는 거는 집은 정부의 말대로 이 사용가치, 내가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사용가치 당연히 있죠.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산가치.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집은 항상 존재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집은 거주의 용도뿐이 아닌 이 투자의 용도까지 같이 있다.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데 지난 정부는 오로지 거주의 용도로만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개인 자산을 보면요. 이 개인 자산은 개인 자산 중에서 이 부동산 자산과 크게 금융 자산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금융 자산 나눌 수가 있는데 부동산 자산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한 75%가 돼요. 75%. 나머지 한 20% 정도가 금융자산이고 5%는 기타 자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커요. 이런 현실을 망각하고 오로지 그냥 거주의 용도로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괴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도한 오히려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집값은 올랐고요. 오히려 공급을 늘려서 규제를 완화해주면 집값은 안정화됐던 것이 우리 여태까지 각 정권별 역사적 부동산 사실입니다. 자, 전 정부는 누구랑 싸웠어요? 전 정부 규제의 핵심 뭐예요? 다주택자잖아, 다주택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투기꾼이야. 너 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강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취득세,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중과, 양도세 중과, 뭐 이런 중과 제도로 해서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소유하면서 얻는 이익보다 오히려 그런 세금을 내면서 손실이 나는 이익이 더 크게끔 만들어서 집을 아예 못 사게 하자. 이것이 지난 정부의 가장 핵심인 다주택자 규제였죠. 그런데 다주택자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걸까요? 아니죠. 다주택자도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고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는 부정적 이미지만 강조를 했죠. 그래서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죠. 근데 긍정적 이미지는 뭐예요? 보세요.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도 똑같고요. 정부에서 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반드시 존재해요. 전 세계에서 이 공공임대를 정부에서 돈을 가지고 지어서 공급을 하는 거, 이건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나라에서 이 주택을 공급하는 가장 큰 근본은 다주택자들이에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100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 채는 내가 살고요. 99채는
월세든 전세든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주택자는 뭐예요? 다주택자는 주택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공급원으로서 주택 공급원. 정부에서 채 못했던 이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다주택자가 여태까지 충실히 해왔다는 이 긍정적 이미지는 전혀 부정이 되고, 오히려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는 이런 이미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만 계속 남겼던 거죠. 자, 그래서 다주택자로서 얻을 수 있는, 집을 여러 채 소유함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오히려 취득세나 양도세나 이런 걸 내므로 인해서 손실이 더 크게 해서 주택 수요를 줄이겠다. 그래서 결국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이런 정책이 가장 핵심 정책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면요, 다주택자 규제가 이렇게 강하면 강할수록요, 양극화는 더 커진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양극화는 계속 과거 10년 전, 20년 전보다 계속 점점 커져 왔는데, 지난 정부에서 오히려 다주택자 규제가 강해지면서, 더욱더 강해지면서 양극화가 더 커졌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고가주택 한 채 보유자와 저가주택 10채 보유자는 누가 더 이익이 날까?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강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어떤 걸 팔아요? 고가주택은 남겨두고 저가주택부터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가주택 한 채와 만약에 저가주택을 10채를 가지고 있다, 11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다라고 하면은 고가주택 한 채를 팔아봐야 저가주택 10채가 남아있으니까, 아니면은 고가주택 한 채와 저가주택 5채를 팔아도 5채가 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계속 규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주택 10채를 후딱 팔아버리고 똘똘한 이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심해져요? 다주택자는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집 팔아, 빨리 세금 왕창 매길 게니까 팔아. 보유할 때 세금 많이 매겨, 팔 때 많이 매겨, 살 때 많이 매겨, 세금 폭탄을 안길 테니까 빨리, 그러기 싫으면은 팔아. 이거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택을 매도하지만 고가주택은 놔두고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부터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가주택을 팔려는 사람들은 많아지겠죠. 정부에서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저가주택에 대한 그런 수요,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고가주택 구입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매도를 하고 똘똘한 한 채를 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수도권과 지방에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돼? 양극화는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극화가 커져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맞는 정책 같은데 그 현실에서는 잘못 나타나는 경우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비일비재하게 많잖아요. 향후 정부 정책 방향은 어때요?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 언제와? 여태까지와 같은 방향이에요.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 늘리는 정책 지속될 거다. 이거는 지속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왜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공급을 안 늘리고 그냥 이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요, 앞으로 향후 2, 3년 후면은요, 공급 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공급이 없어서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겁니다. 그것을 지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어떻게든지 늘리려고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규제 지금 다 풀어가잖아요. 다 풀면서 빨리빨리 지금 해라. 물론 민주당이 반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은 뭘 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취득세 법을 통과해야 되지만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법을 통과해야 취득세 중과 폐지를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만약에 했던 것들, 양도세 중과라든지 취득세 중과 이런 것들을 폐지를 해버리면 지난 정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리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양도세 중과를 지금 어떻게 해요? 1년 단위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1년 단위로 양도세 중과를 지금 없애고 일반 세율로 하잖아요. 또 1년 지나면 다시 또 연장하고 지금 이렇게 하죠. 이게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하는 겁니다. 취득세 중과도 정 안 되면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꾸면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구적인 건 아니고 1년 단위로 끊어서 또 다시 하고 해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공급을 늘리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핵심 정책이다. 이것은 뭐 불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극화가 커져 간다.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방 소멸 얘기 자꾸 나오죠. 그래서 지방에도 지금 정부 정책에서 지방에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산다면 집으로 안 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월 10일 대책에서 올해 집으로 안 치워주겠다. 이런 거 있죠. 그만큼 지금 지방에 대한 그 위험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에 따른 지역 선정, 이 지역 선정이 정말 중요해요. 지역 선정. 지역 선정이 투자의 핵심 요소입니다. 지역 선정을 잘해야 되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키포인트는 사업성이에요. 지금 이제 앞으로 사업성. 이 사업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진행이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판가름할 수 있는데 이 사업성을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선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투자의 핵심이 된다. 왜냐하면 규제를 완전히 풀어줬다. 그건 니네 마음껏 해봐. 재개발이고 재건축이든 마음껏 해봐. 하지만 사업성이 안 나온 지역은 아무리 풀어줘도 나중에 추가 부담금이 엄청 많이 나온다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사를 가면 갔지 거기다가 정말 많은 돈을 주고 그걸 갖다 재건축을 해? 재개발을 해? 안 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할 수 있는 것, 될 수 있는 것과 재개발이 안 되는 곳, 지정이 돼 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것, 안 되는 곳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찾아 들어가느냐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해 시장의 포인트고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다. 이런 얘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했어.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실 우리가 부동산 전문가가 되든 아니면 뭐가 되든 간에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처음부터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죠. 우리 부동산 재테크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아가지고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은 향후 시장이 어떻게 갈지 그 추세, 흐름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흐름을 일단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를 봐야지 흐름이 지금 오르는 흐름인지 내리는 흐름인지 이런 것들 전혀 판단 안 하고 투자했다가 잘못하면 웃긴다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